네, 오늘 이 자리는요 79년생 동갑내기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숨은 장사 고수이신 네 분의 대표님들을 모셔놓고 이분들의 장사 노하우와 또 갖고 계신 인사이트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들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본격적으로 네 분의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얼 파스타, 제주 애육당, 건강 원꼬치 등 14개의 골목 식당을 운영하면서 구리에서는 원래는 이제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수리단길이라는 것을 만든 장본인 수리단길 단장 김정문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에서 14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수리단길 단장 김정훈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간의 순댓국, 맛있으면 되지, 서간의 미친 소곱창 등 여러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권영국 셰프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서간의 순댓국을 운영하고 있는 권영국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고 있는 진실된 얘기를 할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20평대 작은 오래 가게를 국내 최대의 삼계탕 프랜차이즈로 만든 지오 한방 삼계탕의 이영채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오 한방삼계탕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좀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대구 소백산 양대창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제조 유통까지 비즈니스를 확장시키신 주식회사 끼리푸드의 박종현 대표님입니다. 네. 대구에서 직영점 5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식품 제조 공장이랑 쇼핑몰, 반조리 식품이라고요. 밀키트라고 합니다. 쇼핑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 제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미리 질문을 받았죠. 중복되는 질문들은 좀 거르고 또 골라서 질문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저기 동떨어진 가게들의 점장급 인력 관리와 동기부여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매장의 책임자를 뽑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각 매장마다 점장들이 있는데 그 점장들은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점장들끼리 자주 미팅을 갖고 그리고 점장들을 또 관리해주는 또 다른 점장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들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도 매장이 2개 있는데 중국 쪽에도 연수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얘기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그렇죠. 공감 갈 수 있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모분들한테 가족 같은 분위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돈이 되었던 선물이 되었던 무언가 줘야지 그 사람들도 저한테 줘요. 저는 그만큼 줘요. 이달에는 돈이 되었던지 그 다음에 선물이 되었던지 아니면 자녀 생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기억해 둬요. 그리고 미리 선물을 줘요. 그리고 쉬는 날 다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챙겨줘요. 그러면은 조금 더 매장의 충성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는 대가를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그래야지 그분들도 나한테 대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도 저도 해보고 이제 개인 매장일 때는 해보고 다 좋습니다. 비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제가 지금 여러 개의 매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기부여가 인센티브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지금 권 대표 얘기한 것처럼 뭐 생일자들 챙겨주고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년 다 된 것 같은데 10년째 연말에 인센티브를 전 직원을 다 내보내요. 목표 달성을 하면 매월 직영 매장 같은 경우 매월 목표를 주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누적을 시켜서 연말에 한 번에 저희가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되게끔 그 가사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약간 차등은 있었지만 130%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사에 도움이 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간미는 떨어지더라도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좀 냉정할지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저희는 그 목표 달성이 중요한 거죠. 관리를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적자인데 어떻게 월급을 많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저희는 동기부여를 해서 좀 붐업을 해서 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선 강사님 말씀했는 것처럼 다 똑같은 방법들을 다 했고요. 거기 좀 플러스 하자면 저는 그 10년 된 매장에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5년 된 매장에 아직도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왜 이분들이 지금 10년째 있지라고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인복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복이 좋은 것 같다.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주술적인 답변으로 좀 이렇게 주셨네요. 돈으로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다라고 하셨는데 그 점장님들이 받으시는 뭐 수당이라든지 월급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이신지. 저희는 현재는 280부터 시작합니다. 280부터 정확히 금액을 말씀드리면 해서 연차에 따라서 급여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책정이 되는 거고 저희가 직원이 34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34명인데 본사 직원만 복리후생도 많이 신경을 저희가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단한 예를 들면 자기가 공부하고자 해서 책을 사서 본다거나 그다음에 어디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제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야 되나요? 영수증 첨부해야 됩니다. 경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기 개발 쪽에서 과하지 않는 선에선 저희가 해드려요. 되게 인간적인 것도 있었네요. 복리후생 되게 신경 많이 쓰셨네요. 네. 인센티브가 저는 제일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에게 한식이라는 이 카테고리는 좀 평범하고 익숙한 카테고리인데 어떻게 차별화하시는지. 우리 가게의 대표 메뉴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차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들이 우리 매장의 음식이 정말 맛이 있는지를 그리고 불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기존의 음식들을 좀 세분화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분화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집을 갔어요. 근데 분명 김치찌개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일 수도 있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선택을 하게끔 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나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은 거 싫어하는데 나는 햄 넣은 거 좋아하는데 나는 참치 넣은 거 좋아하는데 같은 김치찌개를 4개를 시켜도 각자에 맞게끔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차별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가게만의 체크리스트란 걸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김치찌개가 제공되기 전에 자 어떤 메뉴를 선택하실지를 선택을 줘요. 선택지를. 그러면 선택을 체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요건 주방에서도 쉽게 하려면은 김치로만 찌개를 끓여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위에 토핑 올리듯이 그렇게 올려주면은 쉽게 매출 창출도 할 수도 있고 굳이 많은 메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김치찌개 집에서 저희 매장에 순댓국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살코기 순댓국, 순대만 순댓국, 내장 순댓국, 다 들어있는 순댓국, 그리고 얼큰 순댓국, 그리고 살코기에 또 순대가 넣은 순댓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두니까 손님들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하세요. 아, 이 집은 나를 조금 더 배려해 준다. 나를 조금 더 생각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식의 차별화고는 새로운 메뉴들이 아니라 기존의 음식을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것이 차별화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익숙한 메뉴인데 차별화를 시켜야 되느냐는 생각은 좀 가져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세분화를 시키자는 건데 평범하고 나한테 익숙한 음식을 굳이 어떤 맛이나 이런 걸로 변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맛에 더 신경을 쓰고 그 맛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더 퀄리티 더 차별화시키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맛을 굳이 바꾸고 뭔가 더 특별하게 보이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식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차별화에 대해서 지금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어제도 회의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국내 외식 시장에서
한식이 거의 상향 평준화되지 않았나요? 맛이? 저희 같은 경우는 육수를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런 진입 장벽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벌려야 그게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회의를 하면서 고도화해라. 그러니까 그게 레시피가 됐든 매뉴얼이 됐든 주방 장비를 무슨 개발을 하든 우리만이 갖고 갈 수 있는 고도화를 시킨다면 맛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겠지만 남들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외식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뭐 자본금이 없어서 저희 회사처럼 못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죠? 근데 저희는 평생 이것만 했고 이것만 고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프랜차이즈 굴지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저희 쪽에 진입을 못하는 이유가 특허라는 걸로 한 번 더 진입 장벽을 세웠기 때문에 카피가 어려운 거죠. 카피가 차별화라고 하면 제 생각엔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자신 있고 하는 메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름 계절 메뉴로 겨울을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제가 그러면 반문을 하자면 한식 메뉴 중에서 유독 7, 8월 달에 특수기가 있는 메뉴가 있나요? 냉면, 삼계탕 뭐 이런 거 말고 있나요? 특별히?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점주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매출이 나와요. 7, 8월은. 저희는 특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지만은 서울 지역 평균 매출액이 4억 6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식에서는 낮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을 제외한 다른 평달에 매출이 많이 저조하거나 점주가 손가락 빨던가 뭐 적자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장점은 자랑을 하자면 저희 70개 가맹점 중에서 5년차 매장이 80%, 10년차 매장이 40%가 넘거든요. 그 이유는 지속 가능하게 점주님들이 오래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2-3가지 정도 메뉴를 계절 메뉴를 만들어도 드려봤어요. 봤는데 결국엔 점주님들이 안 파세요. 그거를. 왜냐면 저희는 삼계탕 전문점이고 삼계탕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3그릇 파는 이 삼계탕 한 그릇 판다고 얘기를 점주님들이 오히려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10가지가 있거든요. 삼계탕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 뭐 상담하시는 분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같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성수기에는 매출이 더 잘 나온다 했을 때 그러면 비수기에는 매출이 더 안 나온다로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버티는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때는 그러면 성수기 때 많이 번 걸로 이제 충당하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그때도 잘 되는 건지. 아, 그건 아니고요. 극성수기 2달은 정말 못 만져보는 목돈을 만드시는 거고 나머지 평달은 당연히 생활비 정도는 다 나오죠. 뭐 마이너스 치고 막 이러면은 전재산 투자해서 하시는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2달 벌어갖고 10개월을 나눠서 쓸 거면 뭐 하려고 저희 브랜드 합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삼계탕을 계절 타는 메뉴라고 정의를 하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어쨌든 그것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계절 타는 메뉴를 비수기에도 버틸 수 있게 만드신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저희는 지금도 매일매일 메뉴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수를 지금도 계속 테스트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를 지키면은 고객들이 한식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 2년 정도는 해야 정상 매출이 올라오거든요. 3년 차서부터. 그럼 그거를 꾸준함을 인내를 갖고 하면은 분명히 고객들이 알아주거든요. 변치 않고 하면은 그 맛을. 근데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들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본인도 그 맛이 좋아서 저희 가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키세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맛은 불 조절 하나에 따라도 맛이 달라지는데.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안 잃고 꾸준함을 가지고 하면은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1등하는 삼계탕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제가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B급 상권에서 BC급 상권에서. 예. 뭐 A급 상권은 바로 올라오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질문 답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극성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절에만 좀 원가가 싸다거나 많이 나서 사입을 해놔야 되는 원재료들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째 동결하고 있어요. 가격을 공급가를. 왜 그러냐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개육 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매를 해요. 1년치 연간 계약을 해요. 그래서 농가에서 뭐 할인이나 마니카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병아리 넣어주고 사료 대주고 우리가 이 중량에서 요 중량 쓰는데 잘 좀 키워줘라 농장 주들한테. 그래서 잘 키워주면 저희도 농장 주들한테도 인센티브 나가거든요. 나가고 그래서 연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삼계탕에 뭐 대추랑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수확철에 1년치를 다 사요. 사서 적재를 해놔요. 네. 그래서 왜냐면 대추는 마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밤 같은 경우도 저온 창고에 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희가 밤을 1년에 약 20톤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10톤씩 가져다 뭐 쟁겨 놓는다거나.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선매를 해놔요. 그래야지 가격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예, 안 그러면 가격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점주님들이 그러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돈가스 가게 바로 앞에 3대 천왕에 나온 돈가스 가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를 찾던 손님들이 다 그 가게로 가고 있는데요. 주변에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새로운 경쟁 가게가 생겼을 때 대표님들이라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분해해 보겠죠. 3대 천왕에 나온 돈가스 집을.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더 손해도 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는 바로 포기하고 다른 걸 준비하거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말리는데도 그 메뉴를 밀고 나갈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실패를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경쟁 업체가 우선 생기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다 가보시겠죠. 가서 먹어봐야죠.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을 이제 짜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저걸 잡을지. 그 집에 가장 잘 되는 메뉴를 우선 파악을 하고 거기가 어떠한가. 우리 집에 또 특점을 또 봐야 돼요. 같은 메뉴, 똑같은 메뉴면은 그러면은 장점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더 부각시킬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저 같으면 확인해 보겠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정말로 맛이 있어서 그 집을 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름이 있어서 유행이어서 그 집에 가는 건지를 우선 파악을 해보고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거품인지 거품이 아닌지를. 그리고 이거 거품이 아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마케팅보다는 금액을 싸게 하는 것보다는 뭐 더 주기 마케팅, 뭐 쿠폰 행사라든가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포장으로 조금 판매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라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년 했는데 쟤 왔다고 내가 빠지기는 솔직히 그러니까 막말로 쪽팔리잖아요. 내가 자본력은 없지만 기본적인 매출만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볼 것 같아요. 왜? 그러다 보면은 앞집에 손님이 많으면 분명히 우리 집에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손님도 저희가 우리 손님 만들면 돼요. 쟤네보다 더 많이 주고 쟤네보다 더 잘해주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집 오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많이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장사를 해가지고요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져가더라도 돈은 무조건 남아야 돼요. 돈 안 남기고 장사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바보라고 생각해요. 장사해가지고 돈을 가져가야지. 아니야 3개월 동안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럼 장사 뭐하러 하냐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하루에 100만 원을 팔겠다. 새벽 3시까지 해가지고 100만 원 팔고 들어갔어요. 가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배달하지만 내 예상 목표가 안 되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하더라도 그 목표 찍고 갔어요. 엊그제 같은 경우도 주말에 배달을 170을 했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200이에요. 근데
재료가 없어서 못 팔아서 집에 갔지만 나름대로 그런 거에는 도끼가 있어야 돼요. 왜? 내 밥줄인데 내 밥줄에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누가 와서 숟가락 뒤밀어 봐요. 안 주잖아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너무 마이너스다 싶으면은 그때 부동산에 빨리 처분하시고 다른 거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 도토리 음식점의 핵심 메뉴인 도토리묵, 만두, 국수, 만두피, 육수, 소스 부모님과 가공실에서 직접 만들어서 본점과 2호점에 지금 공급 중입니다. 내부 점포에 공급하는 거 말고도 외부 판매 수요가 있어서 식품 제조 공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공장을 처음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식품 제조, 그럼 뭐 축산물 가공은 아니고 식품 제조 쪽인데 식품 제조를 한 계기는 장사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2009년도에 제가 식당을 오픈했는데요. 원래 음식을 계속 했었고 그 주방 쪽에 좀 오래 했었는데 막상 제 개인 브랜드 매장을 장사를 하다 보니까 레시피라든지 이런 거를 주방인분들 공개를 해야 되고 왜 공개를 해야 되냐면 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주방보다 뭐 장사를 해보면 홀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걸 좀 알기 때문에 주방에 레시피도 주고 그럼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방이분들은 또 하다가 또 일이 힘드니까 그만두고 그럼 또 가르쳐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장사 시작하고 6개월 만에 CK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10평짜리 가게를 얻었었어요. 바로 얻어가지고 저희 제품만 만든 거죠. 소스, 각종 소스들을 그때 뭐 식품 제조를 내진 않았고요. 저희 제품만 쓰는 거기 때문에 단순 유통으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저희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CK가 있다 보니까 CK에 대해서 간단하게 센트럴 키친 센트럴 키친 센트럴 다 키친. 아시죠?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공유 주방에서 여기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돈 투자 없이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CK를 바로 이제 가게 10평짜리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뭐 체인 전문의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아까 질문해 주셨듯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소스 공급해달라, 제품 공급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부터 장사를 시작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게 유통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12일 날 공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00평 규모고요. 100평은 축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고요. 또 100평은 식품 제조 가공.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밀키트라는 반조리 식품을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팝팝쿡이라고 반조리 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공장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땅을 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끔 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중진공이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하면서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걸 많이 겪었었는데요. 땅 매입부터 대출이 가능도 하고요. 사업 계획서만 잘 쓰고 사업 계획서에 뭐 물론 법인을 갖고 있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고요. 땅 매입부터 1%대 뭐 이자율로 가능하고요. 은행 가시면 보통 3-4%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토지부터 중진공을 통해서 중진공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제조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시행착오를 저는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정부 자금도 쓸 줄 몰라서 생짜로 돈 다 투자해갖고 공장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제조는. 왜냐하면 내가 수요차가 없는데 있을 것 같아서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돈이에요. 이 관리, 유지 관리하는, 그리고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전 품목에다 햇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직원이며, 그리고 하시는 대표님이 잘 알아야 돼요. 그걸 꿰뚫고 있어야 돼요. 햇섭에 대한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만 직원들이 그 관리 기준에 따라오거든요. 대표가 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러면은 직원들도 안 따라와요. 그러면 또 재심사 때 탈락되고
해썹 기준에 맞는 시설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스터디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부 판매가 좀 돼 이래서 제주 공장을 차리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목에 차서 간당간당 할 때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딱 해놨다가 왜냐면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돈이 한정없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조할 인력 필요하지, 그죠? 한 명 쓰는데 그냥 연봉 3천 봐야 되잖아요. 기본 3명 쓰면 1억이에요 1년에. 그리고 햇삽 관리 직원 더 줘야 돼요 연봉. 내가 모르니까 내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규모 햇삽을 받을 건지 일반 햇삽을 받을 건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왜냐하면 일반 햇삽 같은 경우는 서류가 거짓말 안 하고 그걸 매일매일 관리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식품 제조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이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들어가는 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요거 하나 넣으면 또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계속 재투자가, 왜냐면 식품기계가 엄청나게 비싸요. 저희도 지금 저희 공장에만 한 3, 4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기계사비만. 이거 쓰다 보면 또 그래요.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스터디도 충분히 하시고 그래도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10평도 20평도 햇삽 나오거든요. 지금 하는 영업장에서 늘려서 해보셔도 돼요. 2017년인가 16년에 법이 바뀌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렁탕 집을 하면 주방 연장해서 가공장을 소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안 됐는데 제조 공장을 10평이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다가 좀 크게 가야지 괜히 처음부터 잘못 생각해서 잘못 들어가면은 거긴 발 딛는 순간 돈이 1억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홍보 아니에요, 홍보인데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직접 판매 제조 강공업 사업자를 이 공유 주방에 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B2B 영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고 싶으시다, 설비 투자 없이 시작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위쿡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대안으로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